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결정, 이게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소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 말이죠. 이걸로 이제 다 끝났다, 해결됐다 생각하면 이게 또 큰 오산일 수가 있어요. 서류 너머의 현실, 그게 궁금하셨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죠. 1심 패소, 그리고 항소하면서 다행히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어요. 이러면 뭐 일단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일종의 방패를 얻은 거 아닌가요? 네, 방패를 얻은 건 맞는데요. 근데 그 방패를 제대로 써야 효과가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법원의 그 강제 집행 정지 결정문, 이거 자체만으로는 모든 집행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놓치시는데 결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담보 제공했다는 서류 있잖아요. 보통은 보증보험 증권인데 이걸 딱 붙여서 그 개별 집행기관에, 예를 들어 은행 압류다 그러면 그 법원 집행관이나 집행관 사무소에, 또 부동산 경매다 하면 경매계에 직접 내야 돼요. 그래야 그 특정 집행이 멈춥니다. 결정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군요. 직접 제출. 근데 그 담보요. 결정문에 보니까 뭐 현금 공탁 대신에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나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부담이 덜할 테니까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회사들이요, 이 증권 발급을 상당히 꺼려요. 아, 그래요? 왜죠? 법원이 허락했는데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담보라는 게 판결금 자체가 아니거든요.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채권자가 입을 손해, 그러니까 주로 연 12%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 이걸 보장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지면 보험사가 이 지연손해금을 대신 물어주고 채무자한테 다시 받아내야 하는데 이걸 구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회수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아예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와, 이게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하고는 또 별개로 보험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요, 피고가 이 보증보험 증권을 제때 못 구했어요. 아니면 뭐 현금 공탁할 돈도 없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에 이 서류들을 내야 한다는 걸 깜빡했다, 놓쳤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그 시간차가 1심에서 이긴 사람, 즉 채권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강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걸 알더라도 실제 담보가 아직 안 들어왔거나 집행기관의 정지 신청 서류가 아직 제출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그 사이에 은행계좌 압류라든지 다른 강제 집행을 시도해 볼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지 결정 받고 이제 됐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월급 통장이 압류돼서 막 부랴부랴 뛰어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이야, 그럼 피고는 정지 결정이라는 방패를 손에 쥐고도 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빨리 못하면 그냥 순식간에 재산이 묶이거나 심지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정말 아찔한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법원 결정이 채무자 본인보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보다 은행이 먼저 알게 된다고요? 네. 그럼 은행이 뭐 내부 절차 때문에 채무자한테 바로 통지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 계좌 압류된지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돈을 다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추심이 완료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집행이 끝나버리면 그 뒤에 정지결정문이랑 담보증서 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나중에 뭐 항소심에서 이긴다 해도 그 돈 돌려받으려면 또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분이 1심에서 지고 항소한 피고 입장이다 이러시면요. 강제 집행 정지 결정 받은 걸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최대한 빨리 담보를 마련하고 관련된 모든 집행기관에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정지 신청서를 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신속해야 돼요. 반대로 1심에서 이긴 원고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정지 결정 받았다는 소식만 듣고 이제 집행 못하겠네? 하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상대방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허점을 노려서 항소심 중에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 내용 그 자체만큼이나 그 결정이 실제 집행 단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와, 정말 법이라는 게 단순히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넘어서 이런 정해진 절차를 누가 더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서류 한 장 뒤에 이런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그 사건 자체의 법적인 내용과는 좀 별개고요. 이런 복잡한 절차적인 디테일들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실제 당사자들의 재산 결과에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법의 실체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절차의 힘이 클 수도 있다는 점. 이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